안녕하세요. 요즘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?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, 아니다, 이제 바닥 찍었다, 이런 얘기도 있고,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머릿속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경제 전문가 김민만 소장의 전망인데요.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오른다 내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논리가 아주 탄탄하고 또 그래서 집을 사려는 당신은 뭘 해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 소장의 2026년 부동산 예측, 그 논리를 아주 그냥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다들 경기 침체 걱정하는데 왜 이분은 상승을 얘기하는지, 또 그 예측 뒤에는 어떤 좀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는지,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내 집 마련이라는 여러분의 숙제에 어떤 진짜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단도직입적으로 김민만 소장의 2026년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전망은 상승입니다. 요즘 분위기랑은 좀 다른 약간 의외의 예측인데요. 그렇죠. 다들 할 만한 예측인데 이 전망을 딱 받치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공급이에요. 그것도 뭐 예측이나 변수가 아니라 거의 뭐 확정된 미래로서의 공급 부족 이걸 지적하더라고요. 확정된 미래요? 네,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 오는데요.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한 4만 3천 호 정도 되거든요. 근데 2026년에는 임대 아파트까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2만 8천 호. 확 줄어드네요. 근데 여기서 임대를 빼면요. 실제 시장에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7천 호까지 뚝 떨어져요. 1만 7천호요? 와, 거의 반토막, 아니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네요. 근데 그게 왜 확정된 미래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죠? 지금이라도 건설사들이 막 더 지으면 안 되나요? 아, 좋은 질문이에요.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씨앗 심고 3년 뒤에 열매를 맺는 농사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가 받는 입주 물량은 이미 3년 전, 2023년에 결정이 끝난 거예요. 2023년 그때 정말 안 좋았잖아요. 최악이었죠. 금리는 막 치솟고 자재값 폭등하고 PF 위기다 뭐다 해서 건설사들이 아예 삽을 못 떴잖아요. 그때 심은 씨앗이 없으니까 2026년에 거둘 열매가 없는 건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그냥 상수인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신규 공급 절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. 이건 이해가 됐어요.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새 아파트가 없으면 기존의 집 가진 사람들이 팔면 되잖아요.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논리예요. 김 소장은 특히 1주택 실수요자들은 웬만해선 집을 안 판다고 분석을 해요. 1주택자들. 네. 한번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쉬워요. 지금 내가 사는 집, 대출이자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덜컥 팔고 더 외곽의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거나 전세로 옮긴다.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애들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미 여기서 다 생활하는데. 맞아요.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지 집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즉 시장에 나올 기존 매물도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신규 공급도 없고 기존 매물도 잠기고 양쪽에서 다 공급이 꽉 막힐 거라는 분석이네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그냥 그림의 떡 아닌가요?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분석에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워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김 소장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별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봐요. 잠깐만요. 그건 진짜 의외인데요. 상식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대출 부담 줄고 사람들이 집 사려고 할 텐데요. 상식은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정치적인 변수.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.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선거 바로 전에 금리를 내린다. 이거는 정부표 얻게 도와주냐 이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. 선거라는 변수가 있군요. 그리고 더 본질적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시장의 학습 효과예요. 학습 효과요? 네. 우리 2024년에 경험했잖아요. 기준금리 살짝 내렸더니
은행들이 슬쩍 가상금리를 올려버려서 정작 내 대출금리는 그대로였던 거예요. 이제 사람들은 다 알아요. 기준금리 인하가 곧 내 대출 이자 인하는 아니다. 이 공식을 알아버린 거죠. 한번 당해봤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어설프게 한두 번 금리 내리는 걸로는 이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못 녹인다는 진단이에요. 그러면 진짜 시장을 움직일 금리 변수는 뭔가요? 인하가 아니라면? 바로 금리가 반대 방향, 그러니까 인상 기조로 돌아설 때예요. 인상이요? 네, 이건 거의 심리학의 문제인데 우리 모두에게 2022년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죠.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다들 미국이 금리 올릴 건 알았지만 빅스텝,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막 거인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짓밟을 줄은 몰랐거든요. 맞아요. 이러다 기준금리 10%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. 그게 시장 전체를 그냥 덮어버렸죠. 바로 그 공포 심리가 핵심이에요.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내 통장에 직접 타격을 주는 공포였잖아요. 월 300만 원 내던 대출이자가 갑자기 400, 500이 되는 걸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거죠. 그렇죠. 당장 다음 달부터 내야 할 돈인데. 네.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던지자 하고 막 던지고 살 사람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거 아니다 하고 완전히 숨어버리고 이게 급락장의 공식이거든요. 김 소장의 논리는 2026년에는 이런 금리 인상 공포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. 금리가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? 그렇죠. 금리가 동결되거나 아주 살짝 내리는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 하면서 버틴다는 거죠. 정리가 좀 되네요. 2026년은 공급 부족이라는 상승 압력, 그리고 높은 금리라는 하방 압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시장을 급락시킬 금리 인상 공포라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없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할 거다. 이런 시나리오군요. 근데 그 방아쇠는 결국 항상 미국이 쥐고 있었잖아요. 2026년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네, 이 분석이 진짜는 사실 2027년, 2028년까지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요. 특히 2026년 미국 대선 결과를 아주 중요한 변수로 봐요.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, 그러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요. 돈이 풀리면 자산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? 단기적으로는요.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풀린 돈은 반드시 시간을 두고 무서운 물가 상승을 불러오게 돼요. 그래서 김 소장은 그 결과로 2027년이나 2028년쯤 걷잡을 수 없이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2022년 같은 급격한 긴축,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. 이런 무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거죠. 여기서 주식하고 부동산을 한 몸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보통은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. 맞아요. 대부분 내 집은 주식 포트폴리오랑은 완전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하죠. 근데 김 소장은 이 둘을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두 개의 연못이라고 비유를 해요. 하나의 강에서 나온 두 개의 연못. 네.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사실은 미국 증시를 계속 봐야 한다는 거예요. 첫 번째 도미노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데서 쓰러지기 시작한다. 정확합니다. 그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더 작고 얕은 연못인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죠. 부동산이라는 연못은 워낙 크고 깊어서 반응이 조금 늦게 나타날 뿐이고요. 그래서 만약 2027년, 28년에 급격한 긴축이 시작되면 유동성에 제일 민감한 주식시장이 먼저 폭락하고 그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부동산으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. 주식이 박살나는데 내 아파트만 안전할 리 없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인 거죠. 한편으로는 저성장 시대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서울 부동산은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고 보는 시각도 흥미로웠어요.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분석인데요. 경제가 잘 성장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의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돈을 불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까가 된다는 거예요. 공격이 아니라 수비로 바뀌는 거군요. 그렇죠. 그 고민의 끝에 나오는 답이 결국 실물 자산인 금, 달러,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핵심지 부동산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서울로 들어오려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서울 부동산의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. 자, 정말 복잡한 얘기들이 오갔네요. 2026년에는 오를 것 같다가 2028년에는 또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러고 이쯤 되면 그래서 도대체 언제 집을 사라는 거냐?
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전문가가 여러분께 던지는 최종 조언은 뭘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언제, when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, how 살 건지, 즉 위험 관리에 모든 걸 집중하라는 거예요. 그는 집을 최소 10년은 갖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약간은 등골이 오싹한 절문을 하나 던져요. 어떤 질문이죠?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서 금리가 지금의 2배로 뛰어올라 월 상환액이 2배가 되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습니까? 월 상환액이 2배요? 와, 이건 정말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네요.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씩 내던 원리금이 갑자기 600이 되는 상황을 버티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건 뭐 외식 몇 번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죠. 그래서 그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기에서도 갚을 수 있는 돈, 이걸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단언해요. 만약 그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대출은 당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대출이라는 거죠. 이 부분에서 과거에 상담했던 신혼부부 사례를 든 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. 그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그게 2021년,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장 거의 끝물에 있었던 일인데요. 자기 돈 1억 원을 가진 신혼부부가 11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찾아왔던 이야기예요. 당시에 뭐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 각자 대출받고 이런 편법이 가능했거든요. 아, 영끌. 네, 신용대출에 부모님 돈까지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형적인 영끌이었죠.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? 김 소장이 곧 하락장이 올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뜯어말렸다고 해요. 그랬더니 그 부부가 상담받으러 왔는데 왜 재수없게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 하냐면서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렸대요. 아,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그 짐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불과 1년 뒤에 미국발 금리 쇼크로 그 아파트 가격이 7억에서 8억 원까지 떨어졌어요.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. 그렇죠. 그들이 가졌던 자기 돈 1억 원 물론이고 부모님께 받은 돈까지 다 날아가고 수억 원의 빚하고 2배로 뛴 이자 폭탄만 남았을 거라는 정말 아찔한 시뮬레이션이죠. 아마 그 부부는 지금도 그날 자기들을 말렸던 김 소장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결국 내가 사고 싶은 특정 아파트에 내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집의 규모나 지역을 찾는 게 순서라는 말이네요. 자, 오늘 나눈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김민만 소장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확정된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. 하지만 그 이후 2027년, 2028년에는 미국발 금리 충격 같은 아주 큰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예측에 올라타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. 맞아요. 이 전문가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족집게 예측,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배는 침몰하지 않는가. 이 개인의 생존 전략에 집중하라는 거죠. 어차피 10년 이상 집을 보유할 거라면 그 기간 안에 상승과 하락은 반드시 온다. 이걸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.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김 소장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유동성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부동산 시장에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유동성에 더 민감한 다른 시장들, 예를 들면 주식이나 환율, 채권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게 될까요? 이제는 부동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해 보입니다.